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미시시피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미시시피에서 지난 주말 강력한 태풍과 토네이도에 골프공만한 우박이 퍼붓는 역대급 최악의 기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최소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이 미시시피 현지 TV 방송의 긴급 보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Tonight, the deadly tornado emergency unfolding just after dark. Is there a big tornado, big wedge? AccuWeather capturing that monster twister in Rolling Fork, Mississippi, northwest of Jackson. Almost impossible to see. Illuminated by transformer power flashes and lightning, that twister on the ground for more than 90 miles. And southeast of Tupelo, another tornado emergency. The radar revealing a dire situation as the twister closed in. Oh man, like north side of Amory, this is coming in. Oh man. Dear Jesus, please help them. Hey, y'all need help over there? Back in Rolling Fork, storm chasers joining first responders and residents in a race to help the injured. Anybody need help over here? Tragically, not everyone survived. That is very disturbing, like actually seeing people losing their lives over a bad weather like this. More than 24 people losing their lives across the storm zone. Our Rob Marciano is in Rolling Fork. They've been working all night long, searching and rescuing people here in the town of Rolling Fork. You can see they've even brought in heavy equipment because some of the debris is so compact. First light revealing devastating scenes, trucks thrown into piles of wreckage, homes and trees all uprooted. Now that the sun is getting higher in the sky, you're getting a real sense for just how much this town has been leveled. Some of these buildings you can't even make out. This is some sort of industrial building, completely flat. Mississippi's governor declaring a state of emergency. Survivors now facing the death and destruction left behind. Dana Dew says she and her husband lost everything, describing how he sprang into action as the tornado closed in. He jumped up out of the bed, and I jumped up out of the bed, and he threw me in the closet and held on to me, and we rode it out. Phil Lipoff, ABC News, New York. 자, 기상 정보를 전하던 그 리포터가요, 토네이도가 몰려오고 있는 이 위성 사진을 내려다보면서 할 말을 잃고 이 참담한 마음으로 미시시피 지역에 신의 가호가 있기만을 바랍니다라고 읊조리는 그 모습이 기억에서 떠나질 않네요.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큰 피해를 본 미시시피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캐럴 카운티, 험프린스 카운티, 먼로 카운티 그리고 샤키 카운티 등의 연방 자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해야만 FEMA에서 연방 재난청에서 비상사태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집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에서 연방 자금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마련과 주택 수리비 그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재산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기 위한 어떤 대출 등등에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밤 미시시피 삼각주 일대를 강타한 이 토네이도로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는데요. 부상자도 수십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이 수백 명이 나오는 등 재산 피해는 물론입니다만 이 인명 피해도 속출하면서 또 주정부 비상사태까지도 선포가 됐습니다. 주정부 비상사태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의 비상사태가 동시에 선포된 것입니다. 이날 최대 시속 80마일에 이르는 강풍과 골프공 크기만한 한 우박을 동반한 이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주택 등 건물이 무너지고 이 커다란 나무가 아예 그냥 뿌리째 뽑히기도 했고요. 자동차가 하늘로 솟구쳐 오른 뒤에 뒤집혀버리는 등 그러니까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가 순식간에 하늘로 오르면서 떨어지면서 뒤집혀서 떨어지는 등 마치 그 천재지변 영화를 보는 듯한 역대급 피해를 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요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행정관을 미시시피주로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복구 작업을 감독하기 위한 감독 조정관도 발빠르게 임명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이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와 주의회 대표단과 또 이 급하게 주말에 통화를 해서 피해 상황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이 피해 지역에 펼쳐져 있는 면화 그리고 옥수수 또 대두 재배 지역과 또 메기 양식장 등등이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그들에 대한 재건을 돕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미시시피주의 한 피해 주민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먹였고요. 또 다른 피해 주민은 신이 하는 일이니 누굴 탓할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조속한 지원으로 신속한 그들의 재건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검찰의 성관계 입막음 의혹 수사에 대해서 죽음과 파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지자들의 결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과 파괴라는 단어를 언급한 지 몇 시간 만에 뉴욕 검사장이 살해 협박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시 로 맨하튼에 위치한 맨하탄 지검 우편실로 의심스러운 흰색 가루가 들어있는 봉투가 배달되었습니다. 우체국, 미국의 우체국은 이제 USPS라고 부르죠. 이제 USPS를 통해서 배달된 이 봉투에는 받는 사람 이름에 엘빈이라고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엘빈 브래그 맨하탄 지방검사장의 이름을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엘빈 브래그 검사장의 사무실 주소가 적힌 이 봉투 안에는 엘빈, 나는 당신을 죽일 거야 라는 이 타이핑으로 되어 있는 협박 메시지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있는 이 편지는요, 금요일 아침 11시 40분쯤 지검 우편실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제 뉴욕 경찰 NYPD 경관들이 정오 무렵에 현장에 출동해서 조사에 나섰고요. 3시간쯤 뒤에 이 가루에는 이 흰색 가루긴 하지만 이 가루에는 위험한 성분은 없어서 유해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다행이죠. NYPD는 물론 이 미 연방수사국 FBI도 이 때문에 이 조사에 함께 나섰습니다. 맨하탄 지검 청사는 대배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2016년 성관계 입막음 돈 지급 의혹에 관련된 이 증언을 청취하는 장소와 이 맨하탄 지검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이날 소동은 이 새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런 거짓에 근거한 기소가 초래할 수 있는 죽음과 파괴가 우리나라의 재앙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한 직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SNS에서 최근 엘빈 브래그 검사장을 향해서 인간 쓰레기, 짐승 등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한편 지난 21일에는 이 맨하탄 지방법원 청사 등에 대한 폭파 협박으로 뉴욕주가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재판이 잠시 연기되는 그런 일도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이제 관련돼서 이르면 오늘 아니면 수요일이나 목요일 대배심을 열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뉴욕주의 대배심은 금요일은 소집되지 않고요. 월요일이나 그리고 화요일도 안 하고 월요일이나 아니면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 중에 이 월, 수, 목 요 3일 날은 이제 소집이 되는데 소집이 되면 이제 대배심이 모여 앉아가지고 23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검사가 이것을 기소한 것이 과연 정당한지 증언 내용도 다 보고 또 증언을 추가로 청취할 사람이 있으면 또 불러서 추가로 청취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대배심, 일반인이지만 배심원단처럼 꾸며진 그들이 모여서 이제 그걸 합니다. 23명의 대배심 인원 가운데 과반, 즉 12명이 이 기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정당한 것 같습니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기소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데요. 참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관련 대배심이 월, 수, 목 소집되는데 오늘 소집을 해서 대배심이 결론을 내릴지 아니면 수, 아니면 목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저희 레알뉴스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새로 들어온 속보 빨리빨리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해놓으시면 속보로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First Republic Bank 최근에 파산했죠. 최근에 파산에 휩싸이면서 금융가와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그 사주 일가는요, 거액의 급여를 챙겨서 돈방석에 앉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보도에 폭로가 된 것인데요. First Republic Bank가 지난 수년간 설립자인 이 제임스 허버트 CEO 그 가족들에게 금리와 리스크 관련 컨설팅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수백만 달러를 지급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은 CEO인 허버트가 회장직에 오르기 직전 CEO를 지내던 2011년 그에게 1,780만 달러를 보수로 지급했습니다. 2021년 1년에 1,780만 달러를 보수로 지급한 겁니다.
이 First Republic Bank는요, 자산 규모가 2,120억 달러의 은행인데,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자산 규모가 2,120억 달러 정도라면, 대형 은행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아주 작은, 뭐 그런 소규모 지역 은행 정도는 조금 넘어서는 그런 정도, 중소규모의 은행,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컨설팅 비용으로 그런데 1년에 1,780만 달러씩 쓸만한 그런 초대형 은행은 또 분명히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뿐만 아니라 그의 처남 제임스 힐리가 소유한 이 컨설팅 업체는 또 리스크 관리와 경제 전망 등을 주제로 한 자문 업무로 2010년부터 이 은행에서 매년 돈을 받았고요. 2021년 한 해에만 230만 달러를 또 챙겨갔습니다. 아니, 무슨 리스크 관리 자문료로 그렇게 많은 돈을 지출한 은행이 그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망해버리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리스크 관리 자문료를 터무니없이 집행했다는 그 자체가 리스크였다는 것을 왜 몰랐을까요? 자, 그게 다가 아닙니다. 허버트 회장의 아들은요, 또 이 은행에서 대출부서 감독 업무를 하면서 350만 달러를 수령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대형과 다른 중견 은행에 고용된 CEO의 가족 직원들의 급여가 통상적으로 25만 달러 안팎인 점에 비교한다면 이렇게 크지도 않은 중소규모의 은행이 350만 달러? 무려 14배나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대형 은행들도 가족을 취업시키면, 그냥 형식, 인사치레로 취업시키면 월급 주죠. 그런데 보통 1년에 한 25만 달러 정도는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형 은행도 아니고 중소규모의 은행이 가족, 아들 데려다 놓고 350만 달러를 준 거예요, 1년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리스크를 관리한 게 아니라 리스크를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 은행 사주 일가와 고위 경영진의 어처구니없는 이 같은 행태는 더 있습니다. 허버트 회장을 포함한 경영진 6명은요, 은행의 주식 폭락 이전인 지난 1월부터 3월 그 사이에 보유 지분 가운데 무려 9682주를 팔아치웠습니다. 왜 갑자기 자기 은행의 주식을 그렇게 많이 팔아치웠을까요?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과연 그랬을까요? 아마 앞으로 잘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단 한 주도 팔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추가 매입을 했을 겁니다. 달러빚을 내서라도. 이 파산한 은행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은행의 경영진의 이 부도덕한 사익 챙기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보다 더한 국제적 사기꾼으로 체포된 한국인이 있죠. 네, 바로 테라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마치 다단계 판매하듯이 팔아치우면서 동시에 시세를 조작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낸 권도형이라는 사람. 가상화폐 테라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가 만들어서 사기친 가상화폐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피해 액수는 한화로 친다면 약 57조 원. 이건 웬만한 큰 도시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난주에 남동유럽의 작은 나라 몬테네그로 공화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 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세계 곳곳에서 많은 피해자가 생기다 보니까 각국의 수사기관들이 우리가 처벌할 테니까 권도형을 넘겨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상화폐는요, 이 코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때문에 당연히 거래에 있어서 국경은 없죠. 그러니 피해자가 국경 없이 속출한 것입니다. 때문에 각국 정부가 권도형을 서둘러서 다 자기네가 데려가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데려가서 우리 법으로 중형을 다스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피해자 앞에서 권도형을 처단하겠습니다.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제 한국의 경우를 보면요. 테라 코인은 처음부터 한국인이 만든 토종 코인으로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한국에서요. 여기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한국 내 피해자만 본다면 무려 2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미국도 권도형을 내놔라, 우리가 데려가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도요, 미국 내 투자자들 피해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권도형을 우리 미국이 데려가서 처벌하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권도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을 나왔다는 것 하나만으로 자신만만한 CEO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선전하면서 미국의 회계사나 IT 엔지니어, 약사 등 소위 고학력 전문직들까지도 속여서 큰 피해를 보게 만들었다. 이렇게 미국은 권도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돈으로 따진다면 57조 원 피해가 말 그대로 전 지구적이다 보니까 권 씨를 처벌하려는 나라도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권도영은 과연 어느 나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좀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자, 국제법상으로는요, 체포한 나라, 지금은 이제 몬테네그로 공화국이죠. 체포한 나라 몬테네그로가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몬테네그로는 유럽연합 소속이고요. 또 한국과 미국은 모두 유럽연합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미국 모두 권도용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할 자격은 충분히 다 똑같이 있습니다. 범죄인을 인도해달라고 몬테네그로에 요구할 자격이 한국, 미국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은 지난해 9월 권도형에 대해서 인터폴 적색 수배를 가장 먼저 내리면서 지금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권도형을 쫓아왔던 나라입니다. 요게 이제 한국이 권도형을 인도해달라고 말할 때 조금 그나마 먹힐 수 있는 장점, 유리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반면에 미국은요, 뉴욕 검찰은 권 씨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의 신병을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그런 상태에서 일단 서류상으로 권 씨를 법원에 기소하는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하는 말은요, 기소한 나라가 우선권이 있다 였습니다. 사실 또 이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라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해서 현재 체포한 몬테네그로 공화국을 비롯해서 한국, 미국이 모두 다 일리 있는 주장으로 권 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최종 결정은 몬테네그로 정부의 몫인데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먼저 재판이 시작됐는데요. 이 재판이 이후에나 또는 상급 법원 등등이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로 범죄인을 인도해 줄지 말지 그 재판을 바로 지금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몬테네그로 국내에서 위조 여권과 관련된 이 부분부터 재판을 좀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범죄인을 인도할지 말지는 그 두 번째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현지 법원 관계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권 씨가 현지의 어떤 소송전으로 시간을 좀 질질 끌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나라로 먼저 송환될 가능성도 있고 아직은 워낙 이 경우의 수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어느 나라로 신병 인도가 될지와는 별도로 권 씨가 그동안 이것저것 장소로 옮겨 다니면서 도주를 해왔는데요. 이 몬테네그로 공화국에서 체포되기 전에는 세르비아에서 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몬테네그로 정부의 확인 결과 세르비아에서의 출국 기록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나라도 보니까 그 인근 어느 지역에서도 출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와, 귀신인가요, 권도용은? 출국 기록이 인근 나라에는 없는데, 물론 이제 전 세계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아무리 봐도 출국 기록이 권도형의 그 도주 과정을 다 수사를 해서 봤는데, 그 나라에서 출국 기록은 없는데, 몬테네그로에 들어와서 체포됐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체포된 권 씨의 가방 안에는요, 거액의 현금도 있었지만, 여러 개의 가짜 여권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권 씨의 도주 과정에 누군가 현지의 조력자가 분명 있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권 씨가 만일 미국으로 신병이 인도된다면, 그래서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면 미국 검찰은요, 그에게 100년의 실형을 선고할 예정이다 라는 법원 안팎의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 여행 중에 한 외국인 친구를 만났을 때 나는 총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공부한 양도 또 교육비도 내가 가장 많았는데 연봉이나 사회적인 직위는 그 친구가 더 높았거든요. 투자 대비 아웃풋도 안 나오는 이 한국에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서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해외로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냐고요? 네, 현재 서울에 살고 있는 28살의 박모 씨의 얘기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준비 중인 상태에서 자신의 심경을 그렇게 밝힌 것입니다. 한국을 떠나겠다.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떠나겠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스스로 한국인임을 포기하고 제2의 내 나라를 찾아 나서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유럽에 여행 가서 그 현지 사람들, 친구, 젊은이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공부도 내가 한국에서 제일 많이 했고, 또 내가 공부하는데 들어간 돈도 제일 많이 들었던 것으로 보니까 판단이 되는데,
사회적으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는 내가 꼴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뜨고 싶다라는 얘기가 28살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토박이 그 사람에게 나온 얘기입니다. 자,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요, 최근 11년간 한국에서는 26만 2,300명의 한국인이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했습니다. 국적 포기자는요,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서 후천적으로 스스로 바꾸는 경우에, 그런 경우를 이제 국적 상실자라고 분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처음엔 영주권, 그리고 이제 시민권을 딸까 말까 조금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시민권을 따죠. 그러면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갖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국적 상실자라고 분류합니다. 근데 말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하튼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한국에서 그렇게 분류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이민 1세들은 가장 많죠. 그리고 이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취득한,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민 1세에 의해서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한인 2세, 이런 경우 이제 선천적으로, 그런데 이제 그 당시 한인 2세가 태어날 당시 부모가 다 시민권자가 아니었던 경우, 영주권자였던 경우에 미국에서 태어난 그 2세는 한국 국적, 미국 국적 다 가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복수 국적자입니다. 이 복수 국적을 갖게 된 뒤에 18살이 되면 이제 병역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죠. 내가 한국 국적을 갖겠다, 아니면 미국 국적을 갖겠다. 그 병역 등등의 이유로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가운데 하나로 선택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국적 이탈자로 분류가 됩니다. 이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요, 연평균 약 2만 명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 복수 국적자가 생깁니다. 그 복수 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요, 14만 8,500명이었습니다. 국적 상실자가 1.7배나 많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보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거나 한 사람들이 1.7배 많다는 것이죠. 자, 이들의 발길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향했습니다. 최근에 5년간 한국 국적 상실과 이탈자의 새롭게 취득한 국적을 보니까요, 미국이 가장 많았습니다. 56.2%, 이어서 일본 14.8%, 그리고 캐나다 13.6%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또 한 예입니다. 보스턴에 거주하는 올해 30살의 송민기 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영주권만으로 충분히 미국 생활이 가능했지만 최근 자녀의 취업 등을 이유로 시민권이 없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늘어서 국적을 포기하는 이민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라면서 한국법상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 조건부 이중국적이나 국적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민자들 대다수가 큰 고민 없이 국적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뭐 장단점을 다 얘기했네요.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지만, 그런데 또 이제 송민기 씨와는 다른 경우입니다. 국적은 여전히 한국이지만 생활 터전을 해외로 옮긴 그런 사람들도 최근에 많습니다. 결혼, 입양 또는 취업 또는 사업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장기 체류 비자를 취득해서 몸과 마음을 외국에 두고 있는 해외 이주자도 매년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1980년대 해외 이주 신고자 수, 그때 제일 많았죠. 연간 3만 명대를 웃돌아섰습니다. 기회의 땅 미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한창 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이 그때 제일 많았어요. 1980년대.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아마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80년대, 그 두 번째로 많은 게 이제 90년대, 세 번째로 많은 게 이제 70년대. 요런 순서로 가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상당히 줄어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요즘 다시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점차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시작하자 이주 신고자 수는요, 2000년 15,000명대로 감소하더니 2014년에는 249명까지 줄었습니다. 거의 제로 근처까지 간 거예요. 그러나 세월호 참사, 경기 침체 등등이 이어지면서 지옥보다 힘든 한국 사회를 빗댄 말, 소위 헬조선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때를 기점으로 제2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 사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다시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해외 이주법이 개정된 후에 2019년
해외 이주자 수는 다시 늘기 시작하면서 약 4천 명대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좀 주춤했습니다만은 지난해부터 해외 이주가 다시금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한국에서 여론조사를 한 응답자 3명 가운데 1명인 34%, 그리고 그 중에서도 사회생활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30대 응답자의 경우만 따로 떼보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6%가 요건만 충족된다면 나는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외 이주를 못한다면 해외 취업이라도 하겠다라는 젊은이들도 늘어서 2013년 연간 1,600명대였던 해외 취업자 수는요, 지난해에는 5,024명으로 10년 사이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더는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쳐야 할 법령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가서 국적을 취득하면 복수 국적이 가능하지만 한국인이 해외에서 현지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은 포기해야 하는 비대칭적인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이 1세들, 이민 1세들이 미국 시민권을 딴다고 해도 한국 국적을 굳이 버려야 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 이 복수 국적 그 제도를 좀 갖추면 어떨까? 특히 또 인구 절벽을 겪고 있는 한국이 대한민국 국적자 수가 점점 줄어드는 이 상황에서 굳이 미국 시민권을 딴다고 한국 국적을 버려야만 하는 현 법을 고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미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한국 국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도 인정해주는, 옛날에는 이중 국적이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이중이라는 말이 뭐 이중 첩자, 뭐 이중 생활, 뭐 이중 인격자 이런 얘기 때문에 좀 부정적이라고 해서 말도 고쳤잖아요. 이중 국적이 아니라 복수 국적. 야, 이건 참 잘 고친 것 같아요. 복수 국적.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되는 이 같은 상황을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이니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미국 사회를 좀 볼까요? 미국에서는요, 10명 가운데 8명이 자녀 세대의 삶이 자신보다 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시카고 대학의 공동조사에서 미국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의 질문은 이랬습니다. 자녀 세대의 삶은 우리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응답자의 78%가 아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 자녀들의 삶은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들 것으로 생각한다, 그 얘기죠. 지난 1990년에 처음 이 질문을 시작해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자녀 세대의 미래에 대한 비관론은요, 지금까지 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가능한 대학 교육에 대한 신뢰감 저하, 즉 다시 말해서 아무리 좀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그리고 좀 힘든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 대학 교육까지를 좀 마치고 나면은 일종의 신분 상승이 가능한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는 자신감이 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전에는,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대학 나와봐야 별거 없다라는 것이죠. 대학을 아무리 나와봐야 이 신분 상승이나 내가 처해 있는 이 열악한 상황에서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응답자의 56%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해도 좋은 직장을 얻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빚만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대학 교육이 가치가 없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 대학 졸업이 좋은 직장을 얻을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응답은 절반 이하 42%였습니다. 또 자녀뿐만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경제 상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17%가 지금 재정 상태가 당초 예상보다 더 좋다라고 답한 반면에, 그러니까 17%는 낮은 거죠. 반면에 이보다 훨씬 높은 44%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나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상과 비슷하다라는 답변은 39%였습니다. 현재 이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80%가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나쁘다라거나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훌륭하다 또는 좋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은 20%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3명 가운데 2명은 인플레이션이 크게 우려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걱정되고 불만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불안하다는 것이죠.
또 미국의 실업률이 기록적인 수준으로 떨어지고 노동에 대한 수요가 좋지 않는 등 이 고용시장이 활황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이 같은 상황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직장과 비교해서 더 높은 보수와 더 좋은 혜택을 받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부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앞서 한국에서도 한국을 떠나고 싶다라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라는 보도를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전해드린 것은 미국에서 보는 이 미래 세대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전해드렸잖아요. 두 개가 어찌 보면 비슷하다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미국 오고 싶어 하는 사람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 꼭 미국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50% 정도가 미국이죠. 선택을 한다면 외국을. 그런데 또 정작 미국에서 또 미래를 좀 비관적으로 보는 경우가 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미국에서도 사회적으로 비관론이 크게 확산됐다는 느낌입니다. 가솔린 가격이 조금 인하되거나 또 경제적으로 작은 어떤 발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근본적인 불만, 불안, 미래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근본적인 비관론을 미국에서 이 달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고 싶어하는 한국인들, 미국에 살지만 미래를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 없는 미국인들,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화두로 여러분께 던지면서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3종 세트로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